오늘 리뷰할 책은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책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게 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어떤 6가지의 불변의 원칙을 모르고 사용하는 어떤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구조화해서 활용하는 사람들과 이걸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한 나머지 상대방을 인격체로 대하지 못하고 그냥 수단으로만 대하는 착취, 이렇게 3가지의 단계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과 구조화, 활용이라는 단계를 나아가도록 함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더 그럴듯하게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어떤 착취의 수단으로 하는 트리거를 포착함으로써 자신이 착취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읽으면서 좀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은, 과연 순수한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을 베풀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마음과 이런 심리학의 원칙을 이해하고 같은 마음, 어떤 더 상대방에게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똑같은 물건을 주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주는 것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우열이 있을까? 과연 우열을 정할 수 있는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어떤 초입 부분에 등장하는 부분은 독자 편지였는데요. 경영학 박사과정 학생이 보낸 편지에서 이제 어떤 일화를 들려주었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주인의 친구 중 한 명이 약혼녀에게 줄 생일 선물을 찾고 있었다라고 할 때 평소에 $500에 판매하던 목걸이를 처음부터 $250달러만 받고 팔려고 했을 때 친구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또 다음날 $500에 판매하던 똑같은 목걸이를 너 줄게 라고 하고 결혼식 전날에 $250로 깎아주겠다 라고 말했을 때 친구의 표정이 아주 감격했다, 이런 2가지 상반되는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걸이의 객관적 가치 자체는 $500로 동일했지만 이것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처음부터 $250만 주었을 때와 $500를 준다고 했고 나중에 $250로 바꿨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이죠. 사실 목걸이가 객관적으로 $500의 가치를 가졌다는 것과 나는 그것을 친구에게 선물해 준다라는 생각은, 이 어떤 전제 상황은 동일한데도 그것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순수한 마음과 구조화하고 활용화하는 그런 2가지의 어떤 차이에 있어서 $250로 처음부터 깎아주고 싶어서 그걸 솔직하게 얘기했던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이 첫 번째라고 대응한다고 생각하고, 2번째로 그것을 원래 $250에 줄 거였지만 $500로 먼저 제시를 하고 계략적으로 이것을 $250로 바꾸었던 그런 어떤 구조화에서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심리학을 활용해서 전달하는 방법, 2가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책을 읽기 전에는 $250로 줄 거였으면 처음부터 $250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막 좋은 방법 둘 중에 비교를 하자면 더 바람직하고 더 솔직하고, 그런 측면에서 솔직함이라는 어떤 가치가 되게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보니까 사실 1번과 2번 방법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기준도 굉장히 명확하지 않으며 내가 1번을 준다고 했을 때와 2번을 준다고 했을 때 스스로도 차이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실 같은 것을 주고 전제도 같고 그 결과도 같다면 그것을 좀 더 극대화하는 것이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세계에서도 어떤 한정된 재원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는 방법을 과연 마음에 있어서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 생각했던 어떤 양심과 솔직함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이 책에서 경계하는 착취라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구조화하고 활용해서 내 한정된 자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역시 필요하고, 그것 또한 좋은 가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6가지 법칙이 있고 1부터 6까지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따라서 간단하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핵심 어구와 인상 깊었던 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성의 법칙이었는데, 이제 이번 책은 이북으로 읽다 보니까 정확한 페이지를 함께 기록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당 문구를 가져왔는데, 상호성의 법칙에서 나오기 전에 이 책에서 서론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론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트리거 피처라는 유발 요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칩칩 소리라고 하나? 그 동물이 내는 칩칩 소리의 소리를 바로 이거를 트리거로 작동해서 반응하는 동물의 모습처럼 어떤 어떤 버튼이 눌리면 그거에 대로 그냥 사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작동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발견된다라는 게 이런 책의 서론의 내용이었고요. 이 버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부터 6가지를 정리를 한 게 이 설득의 법칙 6가지입니다. 인상 깊었던 거 하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요청을 하고 그거에 바로 왜냐하면을 붙이는 그런 말투가 그 요청을 들은 사람에게 수락을 하도록 하는 빈도를 더 높여준다라는 어떤 사례가 있었고, 아니면 그래서 비가 좀 사소한 부탁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대조 원리 같은 것도 우리 인간 생활에서 발생하는 버튼 중에 하나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동물과 늘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트리거 피처가 항상 발동하는 것은 아니고, 이 유발요인이라고 하는 것과 대척점에 있는 어떤 용어는 이성적 판단이었습니다. 사람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성적 판단은 자기와 관련이 있는 문제일수록 더 작동하기 쉽고, 자기 관련성이 적으면 그냥 깊은 생각을 거치지 않고 유발 요인에 따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유발 요인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성의 법칙이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책에 소개된 말 중에서 나는 준다 라는 말의 미래형은 나는 주겠다 라고 보이겠지만, 심리학에 가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것을 나는 받는다 라고 해석을 했다 라는 일례로 이 법칙이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준다, 나는 받는다는 주목할 점은 이 바르탄 반지라는 시스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입은 은혜를 완전히 보답하고 해방되는 일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호성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거에서 해방되는 건 쉽지 않다. 왜냐면 A가 B에게 준 이상 B는 다시 A에게 줄 것이고 A가 다시 B에게 주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호성의 원칙의 위력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었는데, 이 위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해방되는 일을 방해한다 이런 것을 이 책에서는 부채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의식, 즉 의무감이라는 것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의무감이 느껴지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랑은 사실 좀 호감도를 누를 정도로 의무감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란 요인마저 압도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상호성이라는 원칙, 그 사람이 나한테 비호감적이었던 사람이 나한테 뭘 줬다 하면 나도 그냥 뭔가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호성의 원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양보를 이끌어낸다. 첫 번째 방법은 상당히 분명하다. 양보를 받은 사람한테 양보를 보답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거 자체가 일단 상호성의 원칙이죠. 두 번째 방법은 이 상호성의 원칙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잘렸는데 상호성의 원칙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양보해라. A와 B 사이에 이런 상호성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선 먼저 이것을 양보하고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할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상호성의 원칙이 연결될 것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성공의 비결은 자신의 요청을 구조화하는 방법과 다양한 설득의 무기를 파악해 활용하는 방법. 이러한 상호성에서 법칙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법칙에서 계속 적용되는 말이 자신의 요청이 무엇인지 알고 스스로 그것을 구조화하고 이 구조화한 것에 상호성의 법칙을 더해서 이것을 활용한다면 자신이 어떤 걸 하려고 했던 순수한 솔직한 마음을 이것을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상호성의 원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현이 될 수 있겠는데,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무언가를 제공하는 방법, 뭐 선물을 주거나 책에서 나왔듯이 콜라를 먼저 그냥 한 캔 주거나 이렇게 정말로 진짜 주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양보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어떤 선택지를 제공한 다음에 이거를 거절할 수밖에 없다 라고 느끼면 내가 그걸 그럼 어쩔 수 없다 라고 하고 대신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면 내가 양보라는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선택지를 제시했을 때 그 사람은 한번 내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내 양보에 대해서 보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보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방문 판매였는데, 이 방문 판매에서는 이 사람이 방문 판매에 실패할 경우에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양보를 하고 양보에 대한 보답으로 뭘 원하냐면 지인의 연락처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지인의 연락처라도 사람은 판매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인이라도 이렇게 연락처를 준다. 그럼 이 지인에 대한 성공률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양보에 대한 어떤 예시가 나와 있었고, 이 위력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했는데 상호성의 법칙에서 이 위력이 항상 강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초면이거나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 법칙의 일례가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초면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인 관계라고 하는 친한 친구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 상호성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악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성의 법칙은 어떻게 보면 티포테지라고 하는 그 논리학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법칙과도 상응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 있어서 딱 받은 만큼만 주고 준 만큼 항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이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솔직함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더 바람직하고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좀 처음부터 알아가는 초면의 관계에서는 이 상호수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위력은 너무 강력한 나머지 A가 B한테 뭔가를 먼저 줬다면 B가 딱 그 받은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A가 나중에 추가적인 부탁을 했을 때 그 추가적인 부탁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호승의 원칙이 제가 인간 관계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상호승의 원칙이 발동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왜 상대방한테 준 만큼의 뭔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내가 뭔가를 받았다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면서 이걸 똑같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에선 그것을 부채의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채의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을 받았는데 그만큼을 주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개인적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사회적 측면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받았는데 그것을 해당하는 만큼 주지 못하면 나는 사회에서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낙인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척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우리 둘만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평판을 고려했을 때 나는 부채의식이라는 것을 가지는 것이 이 생존에 있어서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만큼 줘야 한다. 상호성의 법칙이 유효하게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건가를 그렇게 줬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줄 거라는 것을 악용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했던 이 세 번째 단계인 착취에 이르게 되겠죠. 그 착취에 이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명심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승낙을 얻으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의 진짜 적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지만 우리의 적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주짓수 고수가 자연 법칙에 내재된 힘을 이용하듯이 호의나 양보를 먼저 제공해서 상호성의 원칙의 힘을 이용할 뿐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어떤 적대적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용하듯이 그런 이용하는 상황이 우리의 어떤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후 챕터에서도 계속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경계해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 경계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기보다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탈피하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고, 아무튼 이 상호성의 원칙이 다른 사람의 어떤 승낙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는 한, 수단으로만 이용돼서 착취로 이어지지 않는 한 어느 정도는 활용하고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원칙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일관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작동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나와 있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일단 어떤 선택을 하거나 입장을 취하면 우리는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게 기존의 태도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그 압력 때문에 이미 내린 결정을 정당화하는 반등을 보인다. 어떤 입장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맞춘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할 수 있고, 당연히 그 결정으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확신과 기분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초기에 들었던 그런 초기의 생각을 입장 정립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말뚝을 박아버리면 나머지의 행동, 나머지의 생각도 이 초기 생각과는 무관하게 입장 정립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의 원칙이 왜 작동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사회적인 평가라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관적이지 않은 행동을 밝히게 되면 사회적으로 나쁜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면 일관성을 보이기 위해서 고수하려는 욕망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특성이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게 되면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귀가 얇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사회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평가는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의 법칙에 스스로 얽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어떤 자기 의심이 좀 많은 편이라, 내가 어떤 것을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번복하는 것을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얽매이는 모습을 보면 너무 스스로의 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법칙을 통해서 좀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었고, 어쨌든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고 일관성의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반응으로만 보았습니다. 가장 유효성 있게 작동하는 분야는 여기 책에서도 나오듯이 헤어지는 친 받아주는 것, 아니면 헤어진 여자친구 받아주는 것. 어떤 친구나 이성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거기서 끊어내지 못하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 인정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 판단이 된다는 것을 어떤 입장 정립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괜찮다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이 맞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이후에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어도 다 품어주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이 법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관성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즉시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한다.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관성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그냥 쉽게 번복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불합리한 일관성이 상대방이 이용하려고 할 때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할 때, 그땐 그랬으나 지금은 이렇고, 상대방은 지금 나를 일관적인 어떤 그거를 번복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날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내 어떤 순간적인 감정을 캐치하는 것이었는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대상에 지적으로 인식하기 직전에 짧은 순간 동안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순간 동안 나타나는 감정적인 반응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관성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압박에 반대되는 말이겠죠. 내가 어떤 것에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지켜야지 하는 마음 이전에 발생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좀 생각해보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도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관성의 법칙이 극대화되는 네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입장 정리, 내가 어떤 입장을 발표하고 스스로에게 적거나 아무튼 명시를 하게 되면 이 일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 법칙의 효과가 세진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적극적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을 때, 또한 많은 고민이나 노력을 해서 수고스러웠을 때, 남이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이었을 때 이 일관성의 법칙의 효력이 세진다 였습니다. 일관성의 법칙은 이 책이 또 옛날에 쓰이다 본 거다 보니까 항상 모든 법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일관성의 원칙은 좀 더 저와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입니다. 여기서는 이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증거가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그 입증이 필요할 때 사회적인 증거를 쓴다는 것은 나머지 증거가 굉장히 약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증거가 유효할 때 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발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거여서, 이 전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사용되는 전제는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살인사건이 밖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두 번에 걸쳐 찔려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불이 켜졌을 때 범인이 들킬까봐 도망가고, 하지만 이내 다시 그 불들이 꺼지기 때문에 범인이 다시 와서 그 피해자를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할 동안 아무도 그 신고하거나 도와주지 못했던 이유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확신이 없을 상황에서 사회적 증거가 괜찮다라는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응급 상황과 정상적인 일반 상황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골목에 누워있는 남자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인지 아니면 잠들어 있는 것인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옆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데 강도인지 부부싸움인지 모른다. 그리고 강도라면 경찰에 신고해야겠지만 부부싸움이면 망신당할 것이다. 우리가 잘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이거였죠. 망신을 당할까봐. 과연 어떤 상황인지 모를 새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서 단서를 얻는 것이다. 이 반응을 우리는 사회적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보다 목격자들이 지켜보기만 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모두가 불친절하기 때문이 아니라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제사항은 그 사람들이 사회적 증거를 찾았던 이유는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이런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도시가 정한 어떤 환경적인 특성 때문이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인간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든 아니면 도움을 청한 사람이든 명확하게 그 상황을 타파해야겠죠. 도와주는 사람이면 그 망신만 당할 것을 걱정하지 말고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야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도 잠깐 부끄러운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향이 정해지자 나머지는 사회적 원칙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제가 되었던 불확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줬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게 되면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 말은 즉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리더 같은 경우는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성원을 설득함에 있어서 모두를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부만을 설득을 하면 그 일부가 설득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 증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사실을 보고 자신을 어떤 의제에 대해서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활하다 보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나? 왜 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애매한 상황들이 참 저한테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 사람들도 좀 애매하다는 것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이건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 행동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보다는 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서 나오는 부분처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나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괜찮나 보다. 그게 이 집단에서 용인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는 수도 있겠구나. 그러려면 그런 상황이 좀 안 좋다,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됐다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내가 힘들다, 아니면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감정 표현이나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해서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호감의 원칙입니다.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하고 심리학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호감의 원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호감의 원칙은 첫 번째는 유사성이었습니다. 나이, 종교, 정치적 성향이나 흡연 습관, 심지어는 옷차림까지 이런 것들이 자신과 유사한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칭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부에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칭찬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호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호감이 커지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설득을 하기 쉬워진다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익숙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느낀다. 우리는 어떤 대상과 자주 접촉할수록 익숙하기 때문에 호감을 느끼는데, 심지어 그것은 재미있는 것은 그 사실을 자신이 잘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한 방법은 그냥 그 옆에 계속 나타나라. 근데 발 걸지 말고 나타나라. 뭐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과도 상응한다고 보였습니다. 네 번째는 협력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협력한 경험은 서로 협력해서 성공을 이뤄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사람과 협력을 해서 뭔가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호감을 갖게 되는 어떤 원칙이었다고 보고 있고, 또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신체적인 매력이었습니다. 외모라든지 몸매라든지 그런 것은 이성은 물론이고 동성에게서도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 예외가 있다면 이런 아니고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쟁자가 되지 않는 한 외모, 신체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은 더 많은 호감을 얻었고 설득력이 더 높았으며 도움도 더 자주 받았고 성격이 좋고 지적 능력도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했듯이 이 6가지 법칙은 그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법칙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법칙이기 때문에 이런 외모지상주의라고 보일 수 있는 신체적 매력 혹은 칭찬함으로써 상대방의 호감을 사는 것, 자신이랑 비슷한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화돼. 왜냐하면 남들도 그렇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하는 법칙을 나는 활용할 수는 있긴 있다 라고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호감의 법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호감을 불리키는 어떤 상대방의 요소와 그 상대방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외모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이 법칙에 지배돼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그 칩칩 소리를 내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고, 어떤 상대방이 존재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의 매력적인 외모와 그 사람 자체를 분리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얻으려고 하는 것, 어떤 도움을 하려고 얻으려고 하는 부분, 분명히 외적인 부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좋아 보이는 것이 항상 모든 면에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었고, 이 뒷부분은 이제 권위의 법칙,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할수록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흔히 알려진 법칙이죠. 어린 시절에 이 권위의 법칙을 따르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유익하니까. 그리고 성인이 돼서 그런 권위의 법칙을 따르는 건 좀 제한적이다. 어린이는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따라도 될 실익이 크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권위를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대신 고용주, 판사, 정부, 지도자 등으로 대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로 한정이 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늘 이 권위 법칙이 옳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는 희귀성의 법칙. 희귀한 것일수록 더 갖고 싶어지고 그것이 희귀한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법칙인데 이것도 흔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재미있었는데 희귀성의 법칙이 작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희귀성의 법칙에 대해서는 심리적 반발 이론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심리적인 반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체적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어지는데 어떤 사람한테 있어서도 뭔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이걸 해줘 라고 하기보다는 너는 충분히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되 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식으로 말하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 반발 이론이란 통제권 현실에 대한 인간의 반응. 엄마가 잔소리하면 더 하기 싫은 거를 개발하기 위한 이론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자유로운 선택이나 제한이 위협을 받으면 유지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자유를 갈구하게 된다. 인간은 정말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싶고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한된다고 느껴지면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어도 남이 그걸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건 싫은 거죠. 이건 뭐 당연한 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칙에서 벗어나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희귀성의 원칙에서 어떤 경매 입찰을 생각했을 때 그 희귀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할 때 결국에는 그 원래 물건 A가 가지고 있던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B 정도의 금액으로 입찰이 될 경우 결국에 승리하는 사람은 이것을 갖지 못한 사람, 그 바로 전에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미수를 지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는 희귀한 대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데에서 기쁨을 느낀다. 그런 것도 있죠. 약간 짝사랑 같은 것도 한 3년, 2, 3년 했을 때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건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내 과정들이 좋았던 건지를 구분해라 라는 어떤 말도 굉장히 많고 자신에게 모진 행동을 하는 이성 친구 연인 자신에게 모진 행동을 하는데 평소엔 잘해주는 그런 연인 관계에서 그 사람을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경우 친구들에게서 많이 봤는데 그것도 이런 법칙이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귀성의 법칙과 명확하게 대응되진 않겠지만 어떤 그 사람의 사용? 인간이기 때문에 사용이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하는 가치적인 요소와 그 사람이 가진다 라는 것을 좀 구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 아님에도 계속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 소유욕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어떤 심리적인 자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자신이 어떤 법칙에 지배되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은 사실 자해와도 같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분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희귀성을 압력을 느낄 때마다 그냥 괜히 갖고 싶을 때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이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소유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인지를 자문해서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인간이 마무리 영장이 되도록 해준 정교한 정신 능력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환경을 만들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하등의 방식에 의존하게 되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등 능력보다 더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고 이 복잡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한 환경이 복잡한 환경으로 만들어져 버렸고 그 복잡한 환경에서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일부는 하등의 어떤 원칙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 그것이 심리학의 6가지 법칙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책 읽으면서
심리학이다 보니까 어떤 연인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부분도 많았고 실생활에서 떠오르는 상황들도 많았는데 저도 앞으로 있어서 순수함, 솔직함을 최고로 가치로 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를 법칙을 활용을 해서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것을 착취하려는 정도까지는 절대 이르지 말고 그것을 방어하는 노력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